늘 저를 괴롭히던 반 친구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저는 큰 소리로 허세를 부렸습니다. 얘야, 저기 옆 공고 애들 전부 내 밑이야. 당연히 아무도 믿지 않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침 지나가던 노란 머리의 남학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이, 거기. 형님 보고 인사도 안 하냐? 노란 머리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심장이 멎을 것 같던 5초가 흐른 뒤 그가 나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 노란 머리는 정말 잘생겼지만 한눈에 봐도 성격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제게 물었죠. 형님, 새로 동생들이라도 들이셨습니까? 그러더니 손짓으로 자기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알록달록한 머리색, 팔에는 문신, 저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이는 남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노란 머리는 피식 웃으며 무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뭐 하냐? 형님께 인사 안 드리고. 머리가 파랗고 빨간 남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눈치 빠른 한 명이 외쳤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제야 노란 머리는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제 팔에 가득한 상처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싸워서 졌습니까? 저것들입니까? 그의 시선이 저를 괴롭히던 김지혜와 그 무리에게 향하자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혜와 친구들은 겁에 질려 울먹이며 그대로 도망쳐버렸죠. 세상에 정말로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주다니. 저는 이 틈을 타 도망치려 했지만 잘생긴 노란 머리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형님?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쟤들 좀 겁주려고 그랬어요. 그는 피식 웃으며 제 이마를 가볍게 툭 치더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기억해둬요. 나한테 빚진 거. 저는 아무 종이에나 대충 아무 번호나 적어서 건넸습니다. 노란 머리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저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잘못 기억했어요. 저희 엄마 번호인데. 누굴 속여? 어머니 번호가 없는 번호야? 저는 대답 대신 진짜 제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차단할 생각이었죠. 그는 제 속을 다 안다는 듯 눈을 휘며 웃었습니다. 나 차단하면 매일 제1고 정문 앞으로 찾아갈 테니까. 그날 밤 저는 깡패를 건드렸다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나쁜 짓을 시키면 어떡하지? 돈을 뺏거나 담배를 피우라고 협박하면? 하루 용돈 2,000원이 전부인데 정말 많이 줘도 1,000원이 한계인데. 최악의 경우 점심, 저녁을 굶으면 되겠지만 도둑질이나 흡연은 죽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보니 제 책상이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누가 붙여놓은 생리대도 담뱃불로 지진 자국도 없었죠. 어제 저를 괴롭혔던 김지혜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김지혜 무리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지만 옆 학교 공고생들은 더더욱 건드리기 힘든 존재였죠. 제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던 겁니다. 점심시간, 저는 무서워서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매점에서 빵 하나를 샀습니다. 다행히 입이 짧아 빵 하나면 충분했죠. 빵을 반쯤 먹으며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같은 반 남학생 김민준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매일 제 책상에 담뱃재를 털던 녀석이었죠. 얘야, 너 진짜 이강혁이랑 아는 사이인 줄 알아? 겁대가리 없이 진짜 누가 뒤 봐주는 것처럼 행동하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재촉했습니다. 얘야, 빨리 해. 곧 교문 닫혀. 3명은 저를 학교 밖으로 끌고 가 근처 PC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김민준이 카운터에 대고 소리쳤죠. 사장님. 3살이요. 이 누나가 쏜답니다.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든 사람은 어제 그 노란 머리였습니다. 김민주는 순간 손을 놓고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혁이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이 바로 이강혁이었구나. 저를 양쪽에서 붙들고 있던 남학생들도 아첨하는 웃음을 지으며 이강혁에게 인사했습니다. 이강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민준이 제 뺨을 툭툭 치며 말했죠. 형님, 이 아두가 어제 제 친구들한테 형님 안다고 사기쳤답니다. 이강혁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맞는데. 우리 형님이야. 김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농담이시죠? 이강혁은 제 앞에 서서 모자를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30분만 기다려. PC방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 작은 악마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죠. 그래, 맞아라. 아주 그냥 죽도록 맞아라. 잠시 후 이강혁이 무표정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까 김민준에게 맞은 자리가 부어 있었죠. 이강혁이 기분 나쁜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전화했는데 한 번도 안 받더라. 저희 학교는 휴대폰 소지 금지예요.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3학년 8반에 하준이라고 있어? 다음에 또 괴롭힘 당하면 걔 찾아가. 저는 문득 생각나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릴게요. 이강혁은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나한테 적선하냐? 하지만 정말 가진 돈이 이게 전부인거려. 됐다. 너희 제1고 애들 공부 잘하지? 내 숙제 좀 해줘. 그걸로 빚 갚는 셈 치자. 그건 쉬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10,000원을 꺼내 제게 쥐어줬습니다. 가서 약 사발라. 거스름돈은 꼭 돌려주고.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진지한 얼굴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가, 이따 여기 시끄러워질 테니까. 다음 날 저는 이따 시끄러워질 거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자습 시간에 엄숙하게 생활 지도를 시작하셨죠. 자꾸 PC방 드나드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다 불량 학생들한테 찍히면 어쩌려고 그래. 어제는 어떤 학생이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더라. 앞으로 또 교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 있으면 학부모님 모셔올 줄 알아. 김민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김지혜는 계속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김지혜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김민준처럼 되고 싶지 않아. 제발 부탁할게. 그녀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찢어버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너한테 그렇게 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달이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작 30분 전 누군가 교실 밖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진서우, 누가 찾아왔는데. 나가보니 키가 크고 마른 남학생이 공책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 찾아왔어. 그는 공책과 함께 음료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강혁이 형 숙제야. 다음 달 말에 찾으러 올 거래? 아, 이 애가 하준이구나. 음료수는 밤새 책상 위에 놓여 있다가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함부로 마실 수 없으니까요. 이강혁의 숙제는 이미 답이 빼곡히 적혀 있어 제가 쓸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이 바보는 답을 베끼면서도 머리를 쓰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빨간 펜으로 답을 채점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의 얼굴에 새로운 주름이 몇 개 더 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황급히 바지를 내리셨습니다. 아빠, 다 봤어. 아냐, 그냥 살짝 데인 거야. 괜찮아.
그릇만 한 상처가 선명한데도 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던져버렸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학교 안 다닐래. 죽어도 공부 안 해. 아버지는 제 뺨을 세게 때리셨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내 엄마처럼.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는 갑자기 자신의 뺨을 연달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자는 공부해야 좋은 미래가 있어? 배워야 사람이 되는 거야?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시지만 버는 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밀어냈습니다. 아빠, 나가 있어? 아빠가 한 밥은 맛없잖아. 식사를 마치자 아버지는 제 앞에 돈다발을 놓으셨습니다. 산재 보상금이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양심 있는 사장님 드물지?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딸 용돈 올려줄게. 하루에 3,000원이면 충분하지? 저는 아까 이강혁에게 1,000원을 주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루 2,000원도 다 못 써요. 아버지는 다 안다는 듯 작은 머리핀을 꺼내셨습니다. 다른 여자애들이 이런 거 하고 다니길래 너 주려고 하나 샀다. 마음에 드니? 반짝이는 아버지의 눈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아빠가 다신 너 안 때릴게. 얼마 후 하준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혁이 형이 교문 앞에서 기다린대. 내가 안 오면 매일 올 거라고 했어. 저는 어쩔 수 없이 교문으로 나갔습니다. 이강혁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잘생겼고 거만해 보였죠? 그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밥 먹었어? 네. 사실 안 먹었는데? 그럼 나랑 같이 밥 먹자.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기 이름을 팔아먹었는데 저를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러는 걸까요? 어디가 사람 많고 맛있어? 제1구 앞에서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저는 그의 노란 머리를 힐끗 보고는 거절할 핑계를 댔습니다. 곧 시험이라 공부하러 가야 해요. 이강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내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에요. 머리 엄청 멋있어요? 그는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제 손에 돈뭉치를 쥐어줬습니다. 김민준 무리가 너한테 뺏은 돈, 경찰이 찾아줬어. 떠나기 전 그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진짜 멍청하네.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듯한 핑계를 대야지. 이강혁은 워낙 잘생겨서 공고와 제1고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어느 날 반 여자아이들이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강혁 오빠 흑발로 염색했대. 완전 잘생겼어. 모범생 같아. 갑자기 왜 흑발로 염색했을까? 혹시 어떤 여자 때문 아닐까? 너무 로맨틱하다가. 한 여학생이 저를 힐끗거리더니 친구의 등을 떠밀려 제 앞에 섰습니다. 진서우 너 혹시 이강혁이랑 사귀어? 제가 고개를 젓자 그녀는 환하게 기뻐하며 제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너 같은 애를 좋아하겠어? 아,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전 여자친구도 너 같은 스타일은 아니었거든. 이 편지 좀 전해줄래?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가 덧붙인 말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심부름 값으로 5만 원 줄게. 알았어. 저는 하준에게 연애 편지를 건네며 반드시 이강혁에게 직접 전해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준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내가 뭘 했어. 이강혁 같은 무쇠나무에도 꽃이 핀다니까. 역시 썸 타고 있었구만. 저는 하준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만 완수하면 됐기에 그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준의 일처리는 빨랐습니다. 그날 야간 자율학습 시간,
이강혁이 교실 창문 밖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저는 모두가 공부에 집중한 틈을 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강혁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교복 입으면 되지? 하준 이거. 그는 편지를 꺼내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줘. 나 걔 안 좋아해. 만약 돌려주면 그 애가 5만 원을 다시 달라고 할 텐데. 저는 일단 받는 척하며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제 칠흑같이 검었고 눈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너 새 친구 생겼더라? 저는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김민준 사건 이후 저와 이강혁의 소문은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매일 두려움에 떨던 저는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우를 받게 되었죠. 심지어 이강혁이 직접 돈까지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강혁은 한참 침묵하다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가 너 좋아해서 그런 거라면? 너 참 재밌어. 제1고 여자애들은 다 재밌는 것 같아.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워요. 내일 점심 제가 살게요. 이강혁이 갑자기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그의 뜨거운 숨결이 얼굴에 닿았고 보석처럼 빛나는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로 널 좋아하면 어떡할 건데? 연애할 거야. 제1고 모범생. 저는 즉시 그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연애 안 해요. 이강혁이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넌 하게 될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제 이마에 따뜻하고 축축한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이강혁에게 연애 편지를 썼던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다 봤어. 내가 날 속였어. 너랑 이강혁 둘이 사귀는 사이잖아. 왜 하필 너야? 바닥에 넘어진 저는 필사적으로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정말 아니라고. 몸싸움을 하는 동안 책상이 넘어졌고 제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보건실 선생님이 상처에 약을 발라줄 때마다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있니? 왜 아무도 안 와? 저는 아빠에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보호자, 여기 있습니다. 이강혁이 문을 두드리고는 멋대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그를 몇 번 힐끗 보더니 주의사항을 일러주었습니다. 이번 주 매운 음식 금지, 상처에 물 닿으면 안 되고 꿰맨 곳이 가려워도 긁지 마. 진의 한 마리 같은 흉터가 눈썹을 가로질렀습니다. 조금만 더 비껴갔으면 눈을 다칠 뻔했죠. 이강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강혁은 자전거로 저를 태워주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저는 그의 등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제1고에도 불량 학생들 있잖아. 넌 왜 그렇게 착해 빠졌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억울하다고. 나보다 센 사람만 만나면 무서운 걸 어떡해. 이강혁이 저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노란 머리에 담배 피우고 문신했을 땐 안 무서워했잖아. 형님이라고까지 불렀으면서. 저는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여학생 이름이 뭐였더라? 황지은이었나? 설마 연애 편지 읽었어요? 안 읽었어. 거짓말. 황지은 전학 갔어. 아버지가 공금 횡령으로 구속됐대. 김민준부터 황지은까지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교실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딴 데 팔려 있었습니다. 가끔 이마를 만지면 귀까지 빨개졌죠.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날 밤의 일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진서우, 빨리 나와. 훗날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둘로 갈라놓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교문을 뛰쳐나왔지만 택시도 버스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해 울음이 터져나올 때 자전거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강혁이 손짓했습니다. 타. 저는 망설일 것 없이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시민병원으로 가줘요. 최대한 빨리요. 고마워요. 이강혁은 땀을 뻘뻘 흘리며 페달을 밟았습니다. 소년의 넓은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그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가족이 입원했어? 걱정 마. 두 발이 내 발보다 빠를 순 없지만 나도 배터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최선을 다해 밟을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강혁. 우리 아빠가 높은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생사가 불분명해. 위독 통지서가 연이어 날아왔고 저는 울 힘도 없이 서명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 성공률이 40%에 불과하며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학생, 어른은 안 계세요? 수납 창구 가서 입원비부터 내세요.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수술비만 우선 4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고 그 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저에게 4천만 원을 줄 수 있을까요? 엄마. 그 사람은 저와 아빠의 생사에 관심도 없을 텐데. 친척들. 다들 형편이 어려워 돈을 모아도 4천만 원은 턱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피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강혁이 제게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1억이야, 급한 대로 써. 저는 멍하니 이강혁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더러운 돈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야? 제가 받지 않자 그는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체면이 중요해. 사람 목숨이 중요해. 저는 이강혁이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8시간 동안 제 곁을 떠나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수술실에서 밀고 나오는 순간 저는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강혁이 제 손을 내렸습니다. 흰 천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보고 괜찮으면 일반 병실로 옮길 겁니다. 저는 기쁨에 겨워 울며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아버지의 피부는 검붉어서 무서워 보였지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데 아빠마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담임 선생님께 휴학 신청을 하자 선생님은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아버지 사정은 알지만 곧 수능이잖니. 지금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간병인을 둘 형편이 된다면 선생님은 내가 공부 시간을 희생하는 걸 권하고 싶지 않구나. 넌 명문대에 갈 실력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미래를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겠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니? 네,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수능은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교문을 나서자 익숙한 자전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강혁이 자전거에 걸터앉아 한쪽 발로 땅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잖아. 또 내 정보원이 알려졌겠지? 그가 자전거에서 내려 제 앞에 섰습니다. 또 멍 때리네. 타, 형님. 그의 목소리는 제 모든 슬픔을 끌어안는 듯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강혁,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항상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해? 그가 허리를 숙여 제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운 나쁘지 않아. 우리 형님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야. 저는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바라봤고 이강혁은 그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간병인 구해. 너 수능 봐야지. 사람 힘에는 한계가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1억을 다 쓰라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4천만 원만 썼어요. 우선 이거라도 갚을게요. 이강혁은 어이없는 얘기를 들은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 전 여자친구들 쇼핑 한 번 하는 것보다 적게 썼네. 지금 장난해. 전 당신 여자친구 아니고 당신도 저한테 돈 쓸 의무 없어요. 빌려준 셈 칠게요. 나중에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이강혁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저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죠. 넌 갚지 못할 것들도 있어? 그는 서울대 교수님께 연락해 제가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상을 받으면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었죠. 그때 저는 그가 말한 갚지 못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강혁은 교수님의 연락처를 주며 말했습니다. 상을 타는 건 내 능력에 달렸어. 지금 상황이 특별하니 이렇게 돌아가는 수밖에. 이 기회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돈도 많고 인맥도 있고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아요. 이강혁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님의 동생이잖아, 형님. 이강혁은 제 주변을 맴돌았고 심지어 매일 점심과 저녁 식사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우리 집 도우미 아주머니가 만드신 거야? 남아서 버리면 아깝잖아. 음식은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도시락통은 명품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손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강혁, 너희 집 엄청 부자지? 이강혁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당신 밑에서 일하면 이 빚들 빨리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 그는 멈칫했고 웃음기도 싹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남한테 빚지는 것만 생각해? 너보다 뻔뻔한 사람도 널렸는데?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는 몰랐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강혁은 기분 나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련님이 누구한테 잘해주고 싶으면 잘해주는 거지? 우리 공고 애들은 의리로 살아. 몰랐어. 저는 그의 말에 웃음이 터져 슬픔도 반쯤 날아갔습니다. 이강혁, 고마워. 2달간의 준비 끝에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탔을 때 저는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아빠, 나 금상 탔어. 아빠.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힘겹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아버지의 눈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이강혁이 병원에 오지 않자 저는 버스를 타고 공고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뒤편 양쪽 출입구만 남기고 가려진 ATM 기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진짜 진서우 좋아하냐? 원래 그런 스타일 안 좋아했잖아. 그냥 재밌어서. 황미선이 우리 엄마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만들었잖아. 그 여자 진짜 악랄해. 그런데 그 여자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이나 당하고 있다니. 얘야, 흔들다리 효과라고 들어봤냐? 그냥 걔가 나한테 빠지는지 보고 싶었어. 그러고 나서 집에 데려가서 황미선한테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이 제 여자친구입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왜 이강혁이 김지혜 앞에서 저의 거짓말을 폭로하지 않았는지, 왜 항상 저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보는 듯한 눈빛을 했는지, 왜 저보다 뻔뻔한 사람이 많다고 했는지. 그가 복수하고 싶었던 대상은 바로 제 어머니 황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강혁과 하준이 안에서 걸어 나왔고 둘 다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서우야, 너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저는 손을 꽉 쥐고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준 건 그분의 잘못이에요. 만약 저한테 복수하고 싶다면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 아빠를 구해준 건 고마워요. 그 돈은 꼭 빨리 갚을게요. 우리 다시는 보지 말아요. 이강혁의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랑 관계를 끊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에게 빚을 졌고 저도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어머니의 빚은 제가 갚을 수 없지만 제 빚은 반드시 갚을 거예요.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채권자일 뿐이라고. 이강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 턱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뭘로 갚을 건데? 너 때문에 돈 쓰고 시간 썼는데. 이제 너를 황미선한테 복수하는데 쓸 수도 없는데 넌 뭘로 나한테 갚을 거냐고. 근데 넌 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강혁,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뿌리치고 도망치듯 그 아픈 장소를 떠났습니다. 병실 밖에서 눈물을 닦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습니다. 왜 그래, 딸? 왜 울어? 누가 괴롭혔어? 저는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 서울대 못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왜? 아빠 때문이니?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아빠 이강혁 알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결국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은 제 몸의 모든 힘을 빼앗아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강혁이 붙여준 행운아라는 별명, 그 모든 것이 비눗방울처럼 사라져버리길 바랐습니다. 6년 후, 저는 사무실에서 설계 도면을 그리느라 바빴습니다. 동료 지현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우야, 이번 갑이 누군지 알아? 그 유명한 이강그룹이래? 듣자 하니 그 집 아드님이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회사 물려받을 준비를 한다더라. 저는 골머리를 앓으며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 제1고 나왔지? 그 아드님이 역공고 다녔다는데 혹시 아는 사이 아닐까? 제 손이 떨려 잉크가 번졌습니다. 지현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미안. 그림 그릴 때 방해하면 안 됐는데.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스케치야. 인생도 그림처럼 틀리면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 박 부장님이 내일 이강그룹에서 설계도 보러 사람 온다니까 내가 맞을 준비 좀 하래.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현아, 내일 나 대신 응대해주면 안 될까? 집에 돌아오니 이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버지도 부엌에 계셨죠. 사고 후유증으로 아버지의 걸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해명했습니다. 형부가 자꾸 너한테 밥 해주고 싶다고 해서 내가 못 말렸어.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진짜 아빠를 병신으로 봐? 딸한테 밥 한 끼 해주는 것도 안 돼?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히 되죠. 아빠가 최고예요. 몇 년 동안 아버지는 항상 제게 미안해하셨습니다. 제가 명문대에 가지 못하고 평범한 인류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이죠. 저는 졸업 후 건축회사에 취직했고 월급도 꽤 괜찮았습니다. 매달 이강혁에게 빚의 일부를 갚아나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저를 보다가 입을 떼셨습니다. 황미선 그 여자, 유산하고 암 진단받았대. 네.
너한테 연락은 안 하고?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고기 한 점을 크게 베어 물고 턱이 아플 때까지 씹었습니다. 아빠, 그거 알아요. 저 고등학교 때 매일 빵 2개랑 단무지만 먹었어요. 가끔 사치 부리면 육포 한 조각 먹는 게 다였어요. 그때 돈도 뺏기고 친구들한테 괴롭힘도 당했어요. 나중에 아빠가 입원했을 때 저는 아빠 간호하느라 학교도 그만뒀어요. 그런데 황미선, 그 여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저 그 여자 엄청 미워해요. 그날 저녁 식사는 무척 조용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부장님께 하루만 쉬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흑발의 소녀는 등을 굽히지 않은 채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또 졸아요, 형님. 눈을 뜨니 천장에 불이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죠. 저는 부장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진 대리. 갑 측에서 꼭 너를 만나야겠다고 해서 말이야. 벌써 3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이강혁인가? 이강혁은 아니야. 어쨌든 지금 와줄 수 있겠어? 정말 미안하게 됐네. 저는 황급히 회사로 달려갔고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하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온몸에 차가운 피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굳은 채로 그와 악수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오랜만이다라는 말 외에는 협력에 관한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그가 떠나려 할 때 하준이 갑자기 뒤돌아 말했습니다. 강혁이 귀국했어.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백미러가 흐려져 창문을 내리고 휴지로 닦는데 갑자기 차 뒤쪽에서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추돌 사고였습니다.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차에서 내린 순간 제 동공이 수축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의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오랜만이네. 다시는 보지 않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강혁.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차를 박았으니 전적으로 당신 과실이에요. 보험사 올 때까지 기다리죠. 이강혁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기다리자. 우리는 그렇게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죠.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고 모든 처리가 끝난 뒤 제가 차를 몰고 떠나려 하자 이강혁이 차 문을 잡았습니다. 나 좀 태워줘. 차 시동이 안 걸려. 택시 타요. 현금도 없고 휴대폰도 배터리가 나갔어. 저는 한숨을 쉬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누굴 복수하는데 저를 이용할 셈이에요? 그는 멈칫했고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또 이강혁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스토킹해요. 이강혁은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여기 사는데. 이런 평범한 서민 아파트를 이강그룹 도련님이 눈여겨보셨다니 말해도 아무도 안 믿겠네요. 그는 저를 따라와 정확히 우리 집 맞은편 집 앞에 섰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삐비. 지문 인식 잠금 장치가 열렸습니다. 이강혁은 입꼬리를 올리며 의미심장하게 저를 봤습니다. 들어와서 좀 앉았다 갈래? 앉긴 뭘 앉아? 저는 몸을 돌려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이고 애둘러 제가 황미선을 찾아가 보길 바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법이라던가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황미선은 일반 병실에 누워 있었고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 웬일이야? 저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누가 오길 바라셨는데요? 당신이 유혹했던 그 남자. 아니면 그 남자의 아들. 짝. 황미선은 온 힘을 다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불효 막심한 것. 내가 내 애미야. 내 아비가 널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 이 꼴이야. 저는 입술을 핥았습니다. 혀끝으로 피맛이 번졌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우리 아빠 찾아오셨죠. 착하고 속이기 쉬우니까? 저한테는 안 오셨고요. 저한테 미안한 줄은 아셨나 봐요. 이강혁이 다 얘기했죠? 저랑 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 당신 조롱할 절호의 기회인데 이강혁이 그걸 놓쳤을 리가 없죠. 황미선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앞에서 그놈 이름 꺼내지 마. 그놈 때문에 내가 유산했고 부귀영화를 다 잃었어. 내 인생 전부를 망쳤다고. 간호사가 즉시 달려와 그녀에게 안정제를 주사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감정 자극하지 마세요. 환자분 정신분열 증세가 심각합니다. 황미선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요? 증오스럽던 사람이 이제는 가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실을 나서다 이강혁과 부딪혔습니다. 그 여자 만났구나. 황미선 감당하기 싫으면 나한테 맡겨. 이강혁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제 입술을 만졌습니다. 저렇게 대하는데도 넌 그 여자를 지키고 싶은 거야? 입술이 아팠지만 마음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원가족이라는 굴레. 저는 허리를 숙여 그의 손등을 세게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힘줄이 끊어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미간만 살짝 찌푸릴 뿐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을 떼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은혜와 원한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에요. 황미선한테도 당신한테도. 이강혁이 갑자기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황미선 잘못이고 내 잘못이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단 한 번도.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마음에 깊이 박힌 일은 언젠가 상처가 되어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작은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그를 밀어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면 우리 다시 만날 필요도 없겠네요. 서울은 넓어요. 제 파트너가 우연히 하준 씨였다는 것도 믿기지 않고 당신이 우연히 내 차를 받고 우연히 우리 집 맞은편에 산다는 것도 믿을 수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강혁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좀 열어봐. 할 말 있어? 제가 문을 열자 그가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넓어. 그래서 온갖 방법을 생각해서 너와의 우연을 만들어냈어. 고등학교 때 내게 접근한 건 맞아. 황미선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하준에게 지기 싫은 자존심 때문이었어. 하지만 내가 떠난 후에 정말 괴로웠어.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았어. 그리고 깨달았지?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게 됐다는 걸.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강혁, 당신을 보면 과거의 내가 떠올라요. 친엄마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괴롭힘당하고 당신에게 장난감처럼 이용당했던 꼭두각시 같았던 내 모습이 우리 사이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이강혁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몸을 돌리자 저를 보고 있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이강혁이었니?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4천만 원도 그 애가 준 거고 내가 그렇게 운 것도 그 애 때문이었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팔을 벌렸습니다. 이리 와, 내 딸 많이 힘들었지? 아빠가 한번 안아줄게. 저는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더 이상 이강혁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진서우 씨, 황미선 환자분이 사라졌습니다. 황미선은 이미 정신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차장에서 환자복을 입은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은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지만 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우리 돌아가요? 황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은 필요 없어. 아들을 원해. 저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유리 조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네, 아들 낳아요.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강혁, 내가 널 죽일 거야.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한 그림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리 조각은 그의 복부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는 발버둥 치는 황미선의 손을 잡고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빨리. 6년 전 저는 이강혁과 함께 수술실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6년 후 저는 다시 수술실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순탄하지 않을까요? 황미선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살인 미수에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저를 묶는 족쇄와도 같은 존재였죠.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유리 조각이 비장을 관통했지만 파편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강혁이 또다시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그를 해쳤습니다. 그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이강그룹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준만 왔을 뿐이죠. 하준은 이강혁이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영웅이 미인을 구했네. 그 옛날이랑 똑같네. 그려. 예상대로 하준은 이강혁을 대신해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거 알아? 이 자식이 그때... 알아요. 우리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저한테 접근했다는 거? 하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안 그러면 내가 대신 억울해서 못 살겠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빨리 말해요. 하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강혁의 침대 옆으로 가 그의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새로운 상처 외에도 길고 흉측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다시 덮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흉터, 싸우다 칼에 맞은 거야? 내가 보기에 제가 싸움 잘하는 것 같지? 그냥 사람들이 이강 그룹 눈치 보느라 안 건드린 것뿐이야. 그날 김민준이랑 싸울 때는 목숨 걸고 싸워서 반쯤 죽을 뻔했어. 숙제랑 음료수 다 내가 대신 전해준 거고. 내 생각에 황미선한테 복수하자고 자기 몸을 그렇게까지 망가뜨릴 놈으로 보여? 하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혁이 아버지는 여자밖에 모르는 쓰레기야. 걔가 왜 공고에 갔는지 알아? 황미선이 몰래 원서를 고쳐서 그런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봐. 걔가 황미선을 얼마나 미워했겠어. 그런데 너 때문에 목숨까지 버릴 뻔했다고.
어쩌면 처음에는 정말 너한테 상처 주려고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점점 감정이 변한 거지. 그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를 잃은 후였고. 저는 하준이 이강혁을 대신해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를 미워하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햇살이 이강혁의 얼굴에 비쳐 마치 금가루를 뿌린 듯 그의 윤곽을 빛냈습니다. 마치 18살의 그가 웃으며 저를 형님이라 부르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훔쳐볼 거야? 그가 살며시 입술을 움직여 눈을 떴습니다. 반쯤 웃는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죠. 아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프긴 뭐가? 남자가 징징거리면 꼴불견이지. 그 시절 온갖 색으로 빛나던 소녀는 이제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너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야? 맹세해. 넌 그 노란 머리 녀석에게 기회를 줬었잖아. 이제 내가 널 지킬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 없을까?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심이어서 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18살에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불량 학생들 무리 속에서 그는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잘생겼었죠. 처음으로 얻어맞고 공중 화장실에 숨어있던 날. 화려한 노란 머리를 한 그가 나타나 그들을 쫓아내고는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범생도 얻어맞고 다니냐? 보호비 좀 낸 내가 지켜줄게. 과거의 기억과 현재가 겹쳐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